정치권 관심 뉴스들을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전 국회의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다음 주에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한동훈 지명자, 한동훈 전 장관, 오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공식 일정 없이 당분간 전국 구상 또 비대위원을 누구로 할지 뭐 이런 것들 고민할 것 같은데 일단 비대위원이 누가 되느냐 큰 관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대위원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그의 정치적 가치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아마 비대위원들은 좀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요. 본인이 국민의 상식하고 실력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보이면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인정을 받는 그런 그 중도층 그리고 다양성을 반영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대위원 구성을 두고서 민주당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젊은 층들, 중도층, 다양성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또 인선이 될 거라고 또 상대 당에서도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지금 대표 체제가 바뀐 게 7번이라고 합니다. 그 권한대행까지 포함하면 정말 비정상적인 상태인데 지금 비대위가 뜨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인이 돼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비대위가 다시 한동훈 비대위가 뜨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가장 국민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또는 복심이다, 이인자다, 같은 검사 출신이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출범한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선임될 비대위원장인데, 그렇다고 하면 비대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그런 일색인 사람들로 비대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경제 민생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 협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용산 출장소라는 그런 비난을 피하고 대통령실에도 윤석열 대통령에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야지 국민들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내에서는 이제 73년생 젊은 비대위원장이 지명되니까 세대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치는 지금 86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고 있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 그로 인한 극한 정쟁으로 질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86 운동권 중심으로 움직이던 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윤재옥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 탈진영 정치와 탈팬덤 정치를 강조한 것은 사실 국민의힘의 문제는 조금 전에 김현정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국정 기조라든지 또는 그 대통령실과 정당과의 어떤 그런 관계 설정이 더 그 중요한 문제였지, 진영이라든지 팬덤의 문제는 야당이 굉장히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극함으로써 야당의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가 더 부각되면서
그 상대적으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아마 그 상기시키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진영 정치나 팬덤 정치보다는 지금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기존의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는지가 성패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운동권 중심으로 움직이던 정치 지형 하면은 또 여당에서는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대위가 출범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자꾸 이렇게 이제 내년도 총선이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질 것이고 그 지금 국정 지지도가 대단히 나쁘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 그런 구도를 바꾸려고 하는 정치 공학적, 정치 기술적인 접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치장으로 무슨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세대 교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포장지만 바꾸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자꾸 드는데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뭐 저기 586과 뭐 청년 뭐 세대 교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50대 아닙니까? 예. 뭐 젊습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는 30대 당대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지금 국민의힘은 그 최고위원 중에도 청년 최고위원들이 많아요. 이준석 그 전 대표 때에도 당직자들부터 해가지고 다 젊어졌고 지금도 청년 최고위원들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그 최고위원들이 청년이라 그래서 당당하게 당 혁신을 얘기하고 그 용산에다가 쓴소리를 했느냐라고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심만을 오히려 대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비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핵심은 그런 포장이나 치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문제, 현재 노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갖고 있던 그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바뀌지 이렇게 사람 몇 명으로 바꿔가지고 이 형국을 돌파하려고 하면 일단 도로 다시 이제 또 다른 또 이게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바로 예. 그 부분 때문에 앵커께서 처음에 질문하시기를 어떤 비대위로 구성될 것이냐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의 의견이 나왔던 이유도 그거였는데 일단 대통령과 가장 의사소통이 잘 되는 인물이라고 보여지는 그리고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인물로 지금 간주되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취임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이지만은 쓴소리라든지 수평적인 당정 관계라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국정 기조에 물꼬를 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모를 리는 없습니다. 지금 전 언론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정치 공학적인 얘기만 한다는데 이 진영이라든지 팬덤 정치는 단순히 정치 공학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지만 이거는 정치 공학의 문제를 넘어서는 매우 근본적이고 매우 뭐라 그럴까요? 아주 원천적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뿌리가 깊어서 이거 자체가 발본되지 않는 한 한국 정치가 진화될 수 없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상당히 그것과 대비되면서 참신함을 보여주는 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덧붙이면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대위가 뜨는 이유가 있잖아요. 비대위가 출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 그것이 사실 핵심인 것인데 다른 거를 586이라든지 민주당의 문제를 끌고 와서 그거에 대비해서 한동훈 장관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신뢰관계가 대단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용산에다가 할 말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시각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되게 대단히 회의적인 것이 벌써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해서 벌써 악법이라고 벌써 이야기하고 있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뭐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들이 있는데 예.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의도적으로 연출을 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연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 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그 한동훈 장관이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물어볼 거잖아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다른 것도 많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그 급성 백혈병으로 이제 그 군 생활 중에 이제 그 사망한 그 유족을 만나서 사망한 유족을 만나가지고 우는 것들을 연출했어요. 예. 그러면서 국가배상법 이제 이중배상 금지 때문에 유족들이 이제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재판에서 져가지고 그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사망했던 돌아가신 그 분들에 대한 유족들이 지금 오체 투쟁을 하고 있어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만들어 달라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연 예. 용산과 다른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되게 회의적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이제는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이 아니고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예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세대 교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비대위원을 싹 바꿔야 된다. 이렇게 채워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혹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젊은 층들에게 좀 어필하기 위해서 좀 눈에 띄는 비대위원으로 좀 점찍을 만한 인물 혹시 있습니까? 하태경 의원도 아마 586 세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586 세대가 80년대에 한국 민주화에 나름대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 걸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후에 정치권에 등단해서 지금 586 그러면은 거의 유사 욕설 같은 그런 상황까지 만든 것에 대해서 586 스스로가 성찰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한 소구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럼 젊은 세대들이 과연 그들의 소신, 젊은이의 용기와 결기를 보여주었는지 아니면은 당 권력 내지는 정치 권력에 편승해가지고 항상 해바라기성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역시 성찰 대상이라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그거를 마치도 일반화시켜서 젊은 세대는 모든 게 옳고 낡은 세대는 다 나이 많은 세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긋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고뇌가 깊다 보니 지금 나타나지 않고 비대위원 인선에 골몰하면서 조금 전에 그 문제를 제기하셨던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본인의 고민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다양성을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젊은 세대가 아니라 젊은데 자기 생각을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권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학벌이 좋고 어떤 스펙을 많이 쌓았다 그래서 그게 젊고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지금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그 질답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학습 과정을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그 학습
과정에 있어서 속도가 빠른지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비대위원들을 지금 임명해야 되고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소위 우리나라의 그 유권자의 그 연령별 대비를 보더라도 단순히 젊은 사람들만 물론 본인이 70년대 생이니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누가 보더라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인선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공천이 어떻게 될까도 앞서 얘기한 것 못지않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관위원장이 누가 될 건가? 혹시 전직 장관들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참모들, 검사 출신들이 오면은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에 대한 숙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은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정치권에 빚이 없다는 뭐 그런 장점도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공천 과정에서 원활하게 좀 수행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요. 그동안의 대야 투쟁이라든지 그 야당 의원들의 어설픈 질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를 보면 그런 거는 아주 이미 실력을 검증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왜 그 당내의 어떤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천 물갈이 그 과제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잘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야당에서 그걸 문제 삼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립을 잘 못하기를 바라는 그런 정치 공학적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비대위원장의 그 업무 성과를 판단하려고 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기현 당대표가 SNS에 글을 남기고 그냥 사퇴한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판이 있었고 나가야 된다고 말한 사람도 많았고 수도권 선거는 그 김기현 대표의 얼굴로 할 수 없다라고 비판한 사람도 많았는데 막상 그렇게 나가니까 왜 그 나간 자체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느냐면은 민주적 절차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러한 관계, 그러니까는 권력과의 관계라든지 또 이제 사실 그 어떤 기존에 있었던 구태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청산하고 물갈이 하는데 거기다 새롭게 누구를 그러면은 대체시키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를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원장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오히려 그 검사 출신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이득을 보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역차별을 당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매섭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면 그러면 한동훈에 대한 재평가와 새로운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를 겨냥해서 이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도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론을 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조금 다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비대위 체제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면서 이슈를 지금 선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든지 뭐 검찰공화국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비판 일색의 접근보다는 내용을 가지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는 국정 지지율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을 얻은 측면이 크지 자체적으로 득점한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주당에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한테 보수층에서조차도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최상병 그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또는 홍범도 장군 흉상 그 이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강제징용에 대해서 제3자 배상안 이런 것들은 대단히 보수층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의 뜻이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제 여당에서 그거를 같이 계속 반대해왔던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삼국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라든지 이태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에게 물어야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 제기함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한동훈 그 비대위 체제가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야당의 역할들을 앞으로 더 충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죄송합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고 통합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당의 판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야당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혁신의 가늠자를 통합비대위로 봐야 하는지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는 그 역할과 책임이 틀리거든요.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세 번째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민심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민심을 읽지 못해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이어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국정 운영을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기본적으로 역할이 정권 견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에서도 이긴 것도 있고, 또 그동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신 구속을 목표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영장도 기각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고 여당이 사퇴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 이런 논리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은 통합과 단결을 더 공고히 하고 당 혁신을 통해 가지고 정권 견제를 훨씬 더 잘하는,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대한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이지, 당내에서 이렇게 그 내부 분열되는 해서 통합 비대위로 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한동훈 전 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회동 시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 인사회 다음 달 1일, 1월 3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세 사람이 한 자리에 공식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분위기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는 아니니까 예. 그냥 표정만 보는 거겠죠. 시청자나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순한 회동도 그렇게 이루어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그 회동에 있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인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그 관심입니다. 관심. 근데 지금도 보면은 한동훈에 대해서 어떤 그 시사 프로그램이든 거의 뭐 50% 이상을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여당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4년 전에 총선을 보더라도 민심이라는 게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돌아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별로 그렇게 관심의 지수가 줄어드는 야당 대표가 뭐 통합 비대위가 됐든 뭐가 됐든 혁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1인 체제로 단결해서 총선에 임한다, 그 자체가 야당 내에서는 심리적 안정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자체가 무변화 고인물로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꽤 있을 것이고, 특히 여당의 비대위를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서 새로운 모멘텀, 정말 당정 관계에 수평선이 거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식의 어떤 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파장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련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그 3자 1월 3일 날 이제 보여지는 그 모습에서 또 이제 예. 한마디 간단하게 하는데 무슨 말을 촌철살인을 하는가, 뭐 이런 거를 유권자들은 상당히 주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치적 관행에 따라서 이 대표도 이제 한동훈 자기 비대위원장이 예방을 할 것이고요. 두 사람이 만나면 수장이 이제 아주 중요한 시점에 만나면서 민주당의 뭐 사법 리스크를 더 공격하는 쪽은 그쪽을 더 부각할 것이고, 그 아닌 민주당에서는 극도로 경계하면서 또 고민이 많을 텐데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되면 이 이재명 대표 관계에서 검사 대 피의자 관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대한 부담은 좀 없는 겁니까, 민주당 그건 입장에서? 전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검찰 왕국, 검찰주의자들의 생각이죠. 예, 그렇게 될 리는 없다고 보시군요. 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하고 막 좀 대치하는 모습, 언론, 이게 언론이 좀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할까요, 계속? 그건 한동훈 장관의 뭐 그 입장과 방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위치와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위치는
전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검사와 피의자 구도는 검찰 왕국, 검찰주의자들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로 선을 그었는데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국회의원 되고 그 검사의 때를 벗는데 8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오래된 습관들이 몸에 많이 배어 있는 걸 바꾸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 많은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까지 됐으니 이 검찰공화국이 완성된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이재명 대표와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뭐 그 피의자와 뭐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이런 구도로 갖고 가게 되면 오히려 그런 한동훈 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더 공고해질 거라고 저는 오히려 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은 말 그대로 정치 아닙니까? 정치 영역에서 정치를 복원시켜서 여야 간의 그 협치하는 모습들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과의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구도로 갔을 때는 오히려 그것은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이런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그 구도를 보고서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는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검사로서의 그 티를 벗는데 몇 년이 걸렸다라는 거하고 이 회동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무슨 검사처럼 그 발언을 한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둘이 만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아, 저 사람은 검사 출신이었지. 아, 이재명? 그러면 대장동서부터 시작해서 백현동, 뭐 위례라든지 성남 FC라든지 막 생각이 상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증 교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의 그 뭐라 그럽니까? 투샷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딱 나오면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보지 않겠느냐는 거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나 검사니까 하면서 검사로서의 무슨 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 취급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좀 신경이 쓰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느닷없이 검찰공화국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정말 그 우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서 당내 의원 절반 이상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병립형으로 사실상 갈 것 같다는 무게추가 많이 기울었다는 판단이 드는데 곧 그렇게 결정이 날 걸로 봐도 되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병립형도 열어놓자는 건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당 의원들 제가 다 거의 뭐 전수조사 비슷하게 네.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그리고 또 당도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따져보면 한 반 이상이 병립형을 선호해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분들 중에서 연동형인데 연동형 중에서도 어떠한 형태든 위성정당을 하자는 분이 한 절반, 네. 절반 이상.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당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21대 총선에서 적용했던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그 전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지금 얘기대로라면 병립형 쪽에 무게가 더 실린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의총을 이제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론을 지금 못 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지난번에 선거제 합의할 때도 병립형을 주장하면서 결국 합의가 안 되면서 민주당 주도로 이제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먼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취지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좀 그 제3당 저 소수 정당에도 좀 의석을 배분함으로 인해서 양당 독식 구조를 좀 깨고 지역 구도도 좀 타파하자 여러 가지 취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취지들이 현재 그 입법이 돼갖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취지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좀 가져보고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저 민주당의 입장에서 고민이 좀 이제 생긴 것인데 사실 원리 원칙대로만 하면 그냥 현재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치는 또 현실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뭐 폭정이라든지 퇴행하는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좀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론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저희 그 민주당에서 보면은 부울경하고요, 그 TK하고 경북, 그러니까 대구 경북 이쪽에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전부 다 지금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이중 등록제, 소위 석패율제라고 하는 그거 도입을 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도 살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또 다른 그 대안으로 지역구도 타파라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명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깨자라는 그 이제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의견이 실제로 저도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을 했지만 그 당 안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의 얘기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이미 이 양당에 대해서 피로감을 벗어나서 아주 신물이 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그 양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거의 무당층이고 때로는 이들이 캐스팅 보터로서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라고 하는 거는 법률상으로 이들의 견해도 그 대표성을 누군가가 대표하여서 보여줘야 되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현재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조사해봤더니 의원들 다수가 병립형이다. 이런 양심 없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파적인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제도가 어느 것이 바람직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 목전에 선거를 놔두고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당도 그렇고 또 그 당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당도 뭐가 다릅니까? 250보, 소백보죠. 그러니까는 미래지향적인 정당 제도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무슨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결국은 병립형으로 하면서 자기 사람 그 권역의 그 지역 출신을 뽑겠다는 것이 연동형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거든요. 예. 오히려 석패율 제도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제도를 고민하는 건 저는 오히려 인정해요. 그런데 연동형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또 판단이 한번 나왔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선거 앞두고 병립형으로 해갖고 자기네 당 사람을 더 많이 뽑아가지고 이 파당적인 행태를 계속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개탄스럽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저도 잠깐만요. 예, 짧게 말씀해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재의 법인데 그것에 대한 법의 입법 취지가 있는데 입법 취지가 다 지금 망각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그러면 대안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하는 것도 좀 또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지 아니,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입법 취지가 그렇게 몰각됐으니 지난 4년 전에 그 땅에서도 위성정당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 지금 병립형으로 만드는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다른 해석도 있어요. 결국은 양당 대표가 선거 지휘를 하려면 자기들이 비례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결국 연동형으로 하면 비례대표가 없으니까 지금 이걸 굳이 병립형으로 하려는 건 아니냐.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갖고 뭐 당 만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정당이 그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정당이면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 입법부로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은 차기 대선 주자의 라이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예.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병립형을 전제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동형을 전제로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이 말씀 더. 예, 이 부분은 지금 총선이 110일 남았는데 빨리 좀 해결되길 원하는 우리 국민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비례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눈길을 끄는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 출마 대신 영남권 비례대표로 출마할 거라는 시나리오가 북부상하고 있다는 보도였는데 이 대표 측은 아직까지 공식 시나리오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남권 출마를 부인하고 있고요.
친이명계 박찬대 의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이 병리평으로 돌고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장관 출마를 피해서 비례로 나올 거다. 이런 썰 돌고 있는 거 들으셨죠, 의원님도? 예, 썰입니다. 근데 그거 뭐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사실 보고요. 낭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병리평으로 돌고 안 돌고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 해서 다시 출마하는 건 팩트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뭐 특별한 변수, 정말 예. 예기치 못한 어떤 돌발 상황 네. 아니면 큰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계양을 주민과 예. 아마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이재명 대표의 고심 배경에는 영남 출신의 호남 지지를 받는 인물이 대권 주자가 된다. 영남 후보론이 얘기가 된다. 이런 보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영남권 그 영남에서 비례대표 한 달에서 영남권이 대선이나 그거랑 연관성은 뭐 없죠. 뭐 그쪽에서 국회의원 안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안동이 고향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관성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 우리 민주당의 선거 전체를 지휘해야 되는 이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거는 구도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총선 구도는 보면 저도 지난 총선에 출마했었지만 한 달 전에 잡히더라고요. 그 사이에도 계속 바뀌고 그래서 그때 갔을 때 구도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결정들도 그때 가서 해도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은 말 그대로 그냥 전혀 그 근거가 없는 썰에 근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거 어떤 느낌 드셨는지 짧게만 들어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해갖고 선거 지휘해야 되니까 병리평을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런 병리평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 정당한 그런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자기한테 불리한 줄 알면서 부산에서 출마도 하고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선거에 있어서 자신의 우군이라고 할 수 없는 김종인 의원을 모셔가지고 비대위원장을 해서 선거에서 결국은 승리하거든요. 이런 거를 유권자들이 보는데 지금 뭐 내년 1, 2월에 이재명 대표도 뭐 큰 거 하나를 내려놓는다 해서 저도 지금 내심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런 자기 희생을 아직까지 보질 못했어요. 일도 보질 못했어요. 방탄 민주당서부터 시작해갖고 본인의 방탄을 위한 그런 행보를 계속해 왔는데 예. 이 병리평 비례대표제도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이 최후 통첩한 연말 시한이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너무 조건을 걸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물밑 접촉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밑에서 그런 뭐 교류들이야 있겠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그랬잖아요.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 가지 않으면은 뭐 신당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그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퇴한 다음에 만나서 만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낙연 전 대표께서 바라시는 당내 뭐 민주화라든지 뭐 이런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 것들도 모두가 지금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만두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 상대방에서 응하는 게 쉽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뭐 같진 않지만 비슷한 장면이 오늘 27일에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 그날에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결국은 탈당 수순을 밟는 건가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탈당을 해야 신당을 창당하기 때문에 탈당을 하고 지금 그 자기가 자신의 정치적 가치에 대해서 지금 최종 원고를 다듬고 있다. 제가 그런 거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그러면은 신당을 창당하면 누가 합류할까? 천하용인은 모두 합류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탈당 안 하겠다. 나를 뽑아준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천하용인이 전부 좀 가야 모양새가 잡힐 텐데요. 본인이 그 전부터 김용태 최고는 좀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고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혹시 새로운 비대위 멤버로 참여하나? 그러니까는 한동훈 비대위. 이렇게 되면은 정치 공학적으로 굉장히 계산이 많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도 그렇고 또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도 그렇고 제3당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3당에 대한 수요는 가장 높아요. 그 어느 때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3당이 만들어지기는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자체가 한국의 정치 풍토는 아직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풍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지만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요동질지는 그 또 관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김 대변인께 비슷한 질문 한 가지만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뭐 좀 더 진전된 것을 바라볼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서로의 생각하는 그 관점이나 이런 셈법들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당을 같이 한다. 이거는 저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대표랑 같이 하는 순간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명분이나 주장하는 근거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